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해드린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개를 던져 넣은 사건의 속보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어쩌면 미국으로의 이 원정 출산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터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 또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 생성형 AI, 바로 이 챗 GPT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직원들의 챗 GPT 사용을 금지시키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이유는 뭔지 역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종합 4종 세트 준비되셨다면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오늘은 먼저 맛있는 뉴스로 문을 열까 합니다. 맛있는 뉴스. 네, 여러분들 인앤아웃 햄버거 좋아하시죠? 문제는 이 맛있는 버거가 미국에서도 이 서부 지역 위주로만 있지 동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냐 하면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캘리포니아에 한번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 올 때마다 이걸 찾습니다. 저도 이제 친한 후배가 한 명 기업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본사를 놓고 LA로 출장을 자주 오는 이런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올 때마다 반드시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햄버거를 꼭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는 왜 이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들어오면 바로 대박을 치면서 엄청나게 돈 벌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먹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후배의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앤아웃 버거가 어제 서울 강남에서 팝업 스토어, 즉 임시 매장이라고 하죠. 그때만 잠깐 하는 그 임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어제 열었는데 딱 하루만 운영하는, 그런데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센트레 청담이라고 있나 봐요.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센트레 청담이라는 곳에서 인앤아웃 버거 팝업 스토어가 사실 뭐 하루도 아니고요.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4시간만 운영을 했는데요. 오픈 전인 오전 9시부터 매장 앞에 대기줄이 길게 생겼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건물 뒤쪽까지 300m 이상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아침 9시부터 줄 서서 12시가 다 돼서 겨우 먹은 점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었다라는 감동에 3시간씩 줄 서는 걸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에 대한 이 한국인들의 인기를 실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앤아웃은 이번 팝업 매장에서 대표 상품인 더블 버거, 또 애니멀 스타일 버거, 또 프로틴 스타일 버거 등 3종류를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이들은 어떻게 인앤아웃 햄버거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한국 그분들은 대부분은 뭐 미국에,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네바다 등 서부 지역에 여행을 왔다가 또는 뭐 출장을 왔다가 이걸 먹어보고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한국의 공식 매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임시 매장을, 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한국 내에 법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팝업 스토어 개장도 미국 본사가 직접 주관합니다. 불과 물론 4시간이긴 하지만요. 3년에 한 번 딱 하루 4시간. 팝업 스토어를 열 때마다 엄청난 인기를 보게 되는 한국 사람들은 인앤아웃의 한국 진출 가능성을 매번 점치고 있습니다만은, 인앤아웃은 매번 그렇게 4시간만 딱 장사하고는 또 문을 닫고 호련히 3년간 사라집니다. 문을 열면 대박 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 그들은 인앤아웃 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4시간만 딱 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지난 2012년 한국에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앤아웃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인앤아웃 버거 상표만
다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상표권만 출원을 시켜놓고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출원했을 경우에 3년 동안 실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 즉 3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3년 주기로 하루짜리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인앤아웃 버거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 등 3차례 팝업 스토어를 연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고요. 자,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인앤아웃 버거는 쉐이크쉑 버거, 더 파이브 가이스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햄버거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쉐이크쉑은 2004년,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는 1986년에 설립된 데 비하면 미국 3대 버거 가운데 역사가 가장 긴 게 인앤아웃입니다. 하지만 매장 수는 미국 서부 지역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3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아직 해외에 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리고 유명하지만 해외 진출은커녕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에서만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 인앤아웃 버거는 왜 그럴까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한국 강남에다가 얼마든지 매장을 내면 대박은 기정사실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신선한 재료를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만 매장을 낸다라는 경영 원칙 때문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냉동 고기와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햄버거 패티는 절대 얼리지 않고, 또 감자튀김은 주문이 들어오면 생감자를 잘라서 튀길 정도의 그런 정도로 이 재료의 신선도를 중요시한다라는 게 그들의 경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는 원칙, 그리고 철학을 중시하는 인앤아웃. 오늘은 인앤아웃 버거 한번 먹어볼까요? 자, 한국의 청담동에서 그 인앤아웃의 팝업 스토어 4시간만 딱 열어놓는데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궁금증 몇 개 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맛있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UCLA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핫도그. 사실 미국에서는요, 핫도그 그러면 다 이렇게 그 빵 안에 소세지 넣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한국식 그런 핫도그 사실은 모릅니다. 요즘은 조금 알지만. 그런데 그 한국식 핫도그라고 해야 이제 나무에다가 껴 먹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UCL 대학 캠퍼스에서 이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런 한국식 핫도그를 찾으려면 콘독이라고 말해야지 알아듣지, 핫도그라 그러면 이제 빵에다가 소세지 껴줍니다. 여하튼, 자, UCLA 학교 신문인 데일리 브루이는 최근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스마일 핫도그 푸드 트럭이 학생들에게 큰 웃음과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핫도그 푸드트럭은 한인 피터 우 씨와 아들 제이콥 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피터 우, 이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핫도그 등 길거리 음식을 먹었던 추억을 평생 깊이 있게 간직하고 있다라며, 그러한 핫도그를 실제 맛보고 또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터 우 씨는 UCLA 식당 관계자의 추천으로 이 캠퍼스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라면서 UCLA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특히 한인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갖는 건 역시 매우 기쁘고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인 제이콥은요, 스마일 핫도그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다소 좀 촌스럽게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스마일 핫도그 조금 촌스럽긴 한데, 이런 생각 저도 사실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제 생각을 부끄럽게 그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아들 제이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스마일 핫도그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스마일이라는 그 명칭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핫도그를 만들면서 계속 스마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이콥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골 학생들도 많아지고 핫도그를 받아들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마일 핫도그는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이름도 아주 촌스럽고 심플합니다. 촌스럽다는 표현은요, 제가 조크로 지금 던진 거예요.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웹사이트의 이름도요, smilehotdog.com입니다. 네. 촌스럽진 않고요. 심플해서 좋죠? 자, 이제는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그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에 이른바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도 촉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소위 원정 출산, 이 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불법 외국인들이 마구잡이로 국경을 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실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의료 서비스, 또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라면서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보상을 그렇게 갖게 되며 불법 이민자들을 결국은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미국에 와서 호텔에 있는 그런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여야만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미국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 라면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자체가 헌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라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바로 수정헌법 14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또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리고 미국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 따지고 보면 한 33개 정도의 나라가 자국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불만을 갖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다음 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6월 7일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자신을 부통령에 앉혀준 소위 말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주군을 상대로 나의 주군을 상대로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같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다음 주 수요일 6월 7일 이날은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생일입니다. 몇 번째? 64번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64살 되는 거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생각보다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64살 되네요, 다음 주에. 자, 멕시코에서 기름을 끓이던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개를 집어넣어 죽인 사건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그 남성, 멕시코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 시티 치안부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기름솥에 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 피의자는 우리와 같은 기관의 일원이었음을 알린다라면서 그가 사실상 현직 경찰관임을 공개했습니다. 멕시코 치안부는 이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직후 그는 면직 처리됐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르히오라는 이름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전날 멕시코시티 코요아칸 자치구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다가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전역에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정육점 주인과 말다툼을 한 세르히오는 말다툼을 하고 정육점을 나오다가 길가에 있는 한 개를 한 마리 갑자기 집어든 뒤에 가게 앞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이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가마솥에는 치차론이라는 이 튀긴 돼지 껍질로 만든 그 멕시코 멕시코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뭐 스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음식 제조를 위해서 기름이 뜨겁게 끓던 중이었습니다. 이 개는 격하게 몸부림치다가 죽었고요. 세르히오는 곧장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잔혹한 장면은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고요. 해당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멕시코 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이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개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요, 스쿠비라고 알려졌고요. 엄마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온 한 소년이 함께 정육점에 데리고 왔던, 그 소년이 키우던, 아주 예쁘게 키워지고 있던 그런 반려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세르히오라는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나오면요, 또 저희 레알 뉴스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중요한 뉴스, 또 필수적인 뉴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주요 프리웨이에서 혼잡 통행료.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congestion pric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혼잡 통행료 제도가 발효돼서 요금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이 빠르면 오늘 올 여름쯤 이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 혼잡 통행료는요, 사실 지금 몇 군데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고요. 또 스톡홀름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 일부 도심 지역 안에서 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운전자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뭐 유발하는 운전자 그러니까 무슨 범죄자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별히 교통 혼잡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차량에게 부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이르면 내년 초에 이사회 표결을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이 방침을 시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은 산타모니카부터 LA 다운타운까지를 연결해주는 10번 프리웨이 약 16마일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LA 다운타운 주변을 둘러싼 110번과 10번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와 다운타운 주요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있는 이 샌퍼난도 밸리부터 LA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5번과 170번 프리웨이입니다. 현재 LA 지역 프리웨이는 사실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무료 이용이죠. 뭐 특별히 패스트 트랙을 내가 돈 내고 탄다 그 외에는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차선은 다 무료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면 시간에 따라서 또 구간에 따라서 돈을 내고 이 프리웨이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LA 카운티 시니어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ommission for Older Adults라고 하는데요. 이 시니어 위원회의 한인 진교륜 커미셔너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재임명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진교륜 박사는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임기로 카운티 시니어 위원회 커미셔너로 재임명돼서 LA 카운티 노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내년까지 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아태 공화당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인 진교륜 박사는요, 언제 미국에 오셨냐? 참 대단하십니다. 1955년에 미국에 오신 분입니다. 1955년. 68년 차, 미국 이민 68년 차 올드타이머이십니다. 프리드 하드먼 대학을 거쳐서 뉴욕 대학,
보스턴대, 그리고 오번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고요. 연방 원호처 차관보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연방 교육성 특수교육국장, 또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아태 노인복지위원회 위원 등등 공직을 두루 거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촉구한 그 에어백이 있는데요. 그 에어백이 장착된 기아 자동차가 최소 4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기아 자동차가 지난 2016년 12월 연방도로국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은요, 연방도로국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현대차의 에어백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을 하자 미국 부품업체 ARC 에어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그 시점입니다. 기아차는 도로국의 조사 시작 시점 당시까지 16년간 ARC 에어백을 사용해서 생산을 한 자동차 대수를 보고하라라는 요청을 받고 보고를 했는데 40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가 ARC 에어백을 사용해서 생산한 400만 대 그 모델에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기아 옵티마와 또 2005년산 기아 스포티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도로국은 최근 ARC 오토모티브가 2000년대 초부터 2018년 1월까지 생산한 에어백 6,700만 대에 대해서 리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에 이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이 인플레이터가 있는데 그 인플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탑승자 방향으로 금속 파편이 튈 우려가 있다라는 그 때문에 지금 리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네시주에 본사를 갖고 있는 이 ARC 에어백 회사는요, GM, BMW, 그리고 현대와 기아 등 여러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아니라 YouGov라는 영국의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G-O-V. 이 G-O-V는 이제 government를 의미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조사기관은 뭐 government를 의미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민간기관인데 영국에 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여론조사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 이름이 YouGov예요. 자, YouGov가 최근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어떤 미디어 기관을 과연 신뢰하는지 또는 어떤 미디어 기관을 불신하는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어딜까요? ABC, MBC, 뭐 CBS, 아니면 Fox TV, 아니면 CNN? 아니었습니다. 1등을 차지한 매체는요, 의외로 The Weather 채널이었습니다. Weather 채널, 기상 전하는 날씨 채널. 다소 의외죠? 무슨 언론기관이 아니라 날씨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기상 채널의 말을 미국인들은 가장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웨더 채널은 1982년부터 일기예보와 날씨 이벤트 보도를 제공하는 weather.com과 유료 TV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웨더 채널에 이어서 그러면은 어느 기관을 신뢰할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사인 PBS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영국 뉴스 매체 BBC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중위권의 신뢰도를 보인 매체는 포브스, AP통신, ABC, USA 투데이, CBS, 로이터 통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매체는요,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인포워즈라는 것도 있고요. 데일리 큐러, 그리고 브레이트바트 뉴스, 그리고 데일리 코스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뢰도를 수치로 잠시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ABC TV는 44% 나왔고요. CBS 43%, NBC 42%, CNN 40%, Fox News 38%, 그리고 MSNBC가 36%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권위 있는 해수욕장 평가 사이트 닥터비치라고 있습니다. 이 닥터비치가 2023년 미국 10대 해수욕장 리스트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모래의 부드러움, 또 물의 온도, 수온, 그리고 파도의 높이와 크기 등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2023년 닥터비치가 선정한 10대 해수욕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세인트 조지 주립공원이 꼽혔습니다. 어디냐면 플로리다 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위는
듀크 카나모키 비치, 하와이 오아후에 있습니다. 3위는 사우스햄든 쿠퍼 비치, 뉴욕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칼라디 아일랜드 주립공원, 역시 또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5위는 라이트하우스 비치,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스 벅스턴에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코로나도 비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와일리아 비치, 하와이 마우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8위는 비치 워커 파크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카이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9위는 포이프 비치, 역시 하와이 카우아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는 코스트 가드 비치,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에 있습니다. 혹시 이 10곳 중에 가보신 곳 있나요? 아님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뭐 이 중에서 거의 다 못 가봤고요. 샌디에고 코로나도 비치는 여러 번 가보긴 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자, 이런 곳 근처에 사시는, 보니까 이제 그 하와이가 벌써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와이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멋있는 곳 한번 모실까요, 제가? 자, 멋있는 곳에서 나온 부동산 매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스코틀랜드의 200년 된 아름다운 고성입니다. 캐슬. 브로우로치 캐슬이라는 이름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3만 파운드, 약 4만 5천 달러에 팔겠다고 나왔습니다. 4만 5천 달러, 뭐 한 5천만 원 정도? 예, 나왔습니다. 와, 이 멋진 곳에 있는데 가격이 4만 5천 달러에 나왔습니다. 셀러치군요. 바이어가 이 성을 매입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지로 바꿀 수도 있을 정도다라면서 이곳은 최고의 휴양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우라치 성은요, 스코틀랜드 북쪽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정말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곳입니다. 북해를 바라보면서 한적한 분위기에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따끈한 티를 마시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유명한 손뜨개 수업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이 셀러 측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만 5천 달러에 스코틀랜드에 이런 캐슬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성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00만 파운드, 달러로는 약 1,500만 불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 성에 숨겨진 가격입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이거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케이스네요. 그냥 지금 있는 이곳을 사랑하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이곳을 사랑하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잠시 짜투리 30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원로 배우 알 파치노, 올해 83살입니다. 올해 83살의 알 파치노가 58살 연하인 연인과의 사이에서 넷째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알 파치노의 대변인이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알 파치노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파치노의 여자친구, 올해 29살의 누르 알팔라가 알 파치노의 넷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83살 빼기 29살. 그러니까, 네, 54년 차이 맞네요. 알파치노보다 54살 어린 알팔라는 알파치노와 지난해 4월부터 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초 됐죠? 네. 요 짜투리 뉴스는 여기까지.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대기업들. 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즘 챗 GPT가 대세 아닌가? 그런데 왜 금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급격히 확산되고 인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런 금지시키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각 기업의 CEO들은요, 그런데 요즘 이 챗 GPT에 대한 생각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핵심 비즈니스가 침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시킬 수도 있어서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걱정되는 것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내 데이터 유출 가능성, 사내 기밀 유출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 중에 그럼 뭘 포기하고 뭘 활용해야 할까요? 이들 CEO들의 복잡한 머릿속의 결과물은 과연 뭘까요? 한 예인데 어떤 회사의 한 임원은 2023년 올해 전략 문서를 챗 GPT에다가 인풋시켜 놓고 이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병원의 의사는 환자 이름과 건강 상태를 쭉 입력하고 챗 GPT에게 환자의 보험회사에게 보낼 편지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이지만 또는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지만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 내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챗 GPT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챗 GPT 사용을 금지시킨 대기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내에서 챗 GPT를 쓰지 말라고 한 대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대부분의 일단 대형 금융사들이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먼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라이즌과 애플도 챗 GPT 사내 금지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요, 최근 회사 기밀 정보를 챗 GPT에 입력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시사항을 전 사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도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챗봇에 입력하지 말라라고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밀 유출 우려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챗 GPT. 그럼 과연 이대로 퇴출되는 것일까요? 하는 문제.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단점과 약점, 또 그로 인해서 금지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걸 보완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굴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종합 4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